문안 2024년 겨울 33호. 우리 아이 잘 자라고 있나요? 인트로. 출생부터 응급, 진료, 수술, 재활까지 소아 전주기 케어가 있습니다. 일산병원에는 소아에게 생길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주기 케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특화된 소아 응급체계, 소아 응급수술, 국내 최대 규모의 재활 프로그램까지 갖춰 소아 청소년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일산병원의 소아 전주기 케어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서 시작됩니다.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서 중증 복합질환을 가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일산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소아 청소년과 당직 전문의 1명이 상주 근무하고 응급의료센터 내에 소아진료 구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소아응급 전용 5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고양시 소재 의료기관과 협력해 소아응급 진료 체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권역 내 유일하게 소아외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일산병원에서는 장중첩증 등 소아응급수술이 가능합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초음파 진단과 중재적 시술이 24시간 가능하다는 점도 일산병원 소아 전주기 케어의 특징입니다. 소아 외상 환자는 초기에 응급의학과에서 안정화 진료와 검사, 처치를 한 후 전문 진료과에 의뢰하여 처치와 입원을 결정하는 등 응급 협진 체계 향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갖춘 어린이 재활 프로그램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으로 이어지며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아 전문 20개 분과의 어린이 재활 전문의와 전문 재활 재료팀으로 이루어진 다학제 협진 시스템. 학제 간 치료팀 도입 등 강화된 협진 시스템으로 정확한 진단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영아기부터 만 18세의 학령기 청소년, 성인 이행기 청소년까지 성장 중인 아동의 발달 과정에 따라 고위험 신생아기, 조기치료기, 집중치료기, 유지치료기, 특별집중치료기로 나누어 필요한 치료를 설계하고 맞춤형 치료를 제공합니다. 생애 주기별, 생활 주기별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장애 중증도 최소화, 기능적 호전 최대화, 합병증 예방까지 성장 시기별 치료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2024년을 열며 고잉업 2024 파이팅 일산병원. 올해는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은 동방을 수호하는 신성한 용으로 모든 생명의 탄생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는 상서로운 청룡의 기운을 받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환자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며 고업, 진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확산이라는 키워드를 가치로 달려왔습니다. 4주기 의료기관 평가 인증,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 최우수 등급, 경기 북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경기권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 선정,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선정, 경기 서부권역 응급의료센터 선정, 심뇌혈관 질환 인적 네트워크 사업 선정, 인공지능 기반 의료 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기관 선정,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관 선정. 올해도 보험자 병원이자 모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일산병원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혁신과 변화를 꿈꾸며 우리 모두 손을 맞잡고 고업, 고업, 고업. 스토리.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 기후변화란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 패턴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 중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구 온난화이다. 화석 연료의 사용과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났고 대기 중에 열이 갇히는 것이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파리 협정에서 온도 상승 제한 목표로 합의한 1.5도에 가까워졌으며 대기권, 해양권, 빙권, 생물권에서 광범위하고 급속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사람과 생태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구온난화는 빙하 감소, 해수면 상승, 폭염, 폭우, 사막화 등 재해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염으로 인해 온열 질환자가 많아지고 가뭄은 말라리아, 댕기열 등 매개체 감염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는 기온, 강수량 등 기상학적 요인이 변화되면 대기 중 오염물질의 반응이나 이동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후변화로 대기질이 악화되면 천식,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자동차에서 배출된 이산화질소, 탄화수소 등의 물질과 자외선이 반응하면 자극성 기체인 오존이 생성되는데 오존은 기존에 비례해 발생량이 증가하며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기온과 강수량이 변화하면서 감염성 질환의 전염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질병의 확산 방식이 바뀌고 있고 환경 파괴로 야생동물과 사람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인수공통 감염병도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도와 습도는 진드기 매개 질환의 발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인데 겨울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진드기 매개 질환의 서식지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더 오랫동안 발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따뜻해진 기온은 개화 시기와 꽃가루 날림 시기를 앞당겨 이른 시기에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한다. 대기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꽃가루 농도와 항원성이 더 높아지기도 한다. 기후변화는 자연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과 종 분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자연기금에서 발간한 지구생명 보고서에서는 대표적인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양서류 1만여 종을 선별하여 생물의 개체수 변화를 측정해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척추동물의 개체수가 52%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수천 년에서 수억 년에 이르는 긴 세월을 거치면서 구축된 생태계의 균형이 최근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무너지고 있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지구 생물이 멸종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기후변화의 시계 가속화. 1850년 이후 약 15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가 1.1도 오른 것에 비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0.2도가 올랐다. 2014년에서 2019년까지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그전 5년간 기록된 농도와 비교했을 때 20%나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지면서 매년 기후변화의 시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입동을 코앞에 둔 11월에 목련꽃이 피거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기도 했다.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에 배출된 온실가스가 바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이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것이 이제는 피부에 와닿을 정도이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지구 시스템에 갇힌 온실가스의 누적 영향으로 기온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추적 관찰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은 감소했으나 메탄의 양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기후환경과학연구소에 따르면 메탄은 습지나 탄화수소 매장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화석 연료 사용과 축산업 등 사람의 활동에서 배출된다. 즉, 메탄은 되새김질을 하는 가축에서 나오는 경우가 30%, 쓰레기 매립지에서 혐기성 분해산물로 나오는 경우가 30%, 화석 연료를 채굴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22%를 차지한다. 여러 온실가스 중 메탄은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배출량이 많지만
지구온난화 지수는 이산화탄소보다 100년 기준으로 28배, 20년 기준으로 80배나 높아 지구온난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 기후변화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와 분포를 변화시키며 역으로 대기오염물질들이 이산화탄소 발생 증가의 원인을 제공해 지구온난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기오염 물질은 공기와 1차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호흡기계에 가장 먼저 건강 영향이 나타나며 혈액으로 순환되면서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면역계에서 정상적인 방어 기전을 억제하고 우울감 등 정신건강의 악화도 초래할 수 있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민감 계층은 이러한 건강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임신 중에 고농도 미세먼지나 자동차 배기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태아의 성장 지연과 폐기능 저하, 출생 시 저체중, 조기 분만이 유발될 수 있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은 신체 발달 및 면역 체계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아 대기 오염에 더욱 취약하다. 특히 단기적인 이산화질소와 오존 노출, 장기적인 미세먼지 노출이 어린이의 폐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전식, 심장질환,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당뇨, 천식, 알레르기 질환, 아토피 피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을 앓고 있는 기저질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에 더 취약하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오존,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물질은 천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 물질들과 기온, 습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천식 기저질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실제로 기온이 따뜻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천식 기저질환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와 재입원율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재정적인 여유가 부족한 취약계층도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호흡기계, 심혈관계의 영향이 더 크게, 더 잦은 빈도로 나타날 수 있다. 건설 노동자, 거리 청소부, 노점상 등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기오염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초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농도가 높다고 보고된 날뿐 아니라 고농도 대기오염이 관측되고 2일 후에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취약계층 사망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기후변화 감소 및 적응 전략 필요. 이제는 기후변화를 줄이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 적응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작업은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주변 국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법적인 조치와 거주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 영향을 조기에 발견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질환의 치료와 후송 체계, 응급 재난 시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민간계층, 취약계층, 기저질환자는 개인 맞춤형 관리뿐만 아니라 집단, 지역 수준의 요소를 고려하여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적응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최근 배출량이 증가한 메탄은 같은 양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메탄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가축 사육 자체를 줄이거나 트림과 방귀가 나오지 않는 사료를 소에게 먹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또 메탄 배출원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메탄 배출량 감축 행동 계획을 포함한 전략을 수립하고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유럽연합에서는 2030년부터 메탄을 많이 배출하는 원유와 가스의 수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3년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최종 공동선언문의 핵심 의제인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 합의를 두고 한창 논의가 진행되었다. 석유 수출국에서는 화석 연료 퇴출 문제를 논의하는 대신 탄소 포집 기술을 이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환경보호 기술은 상용화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술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믿음만으로 강력한 대응과 실행 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활동으로 초래된 기후변화는 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직면한 위기이다.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기후변화 앞에서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이다. 인포 3대 환경성 질환의 증상 알레르기 비염, 맑은 콧물, 코막힘, 눈, 코 가려움, 발작적인 재채기, 아토피 피부염, 심한 가려움증, 피부 건조증, 피부염, 천식,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쌕쌕거리는 숨소리, 기침. 환경성 질환 바로 알기. 환경성 질환이란 생활 속에 있는 환경오염 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흡수,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미세먼지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라돈, 성면 등 유해 화학 물질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려면 환기 자주 하기, 물걸레로 청소하기, 실내 온도 18도에서 21도, 습도 40에서 60%. 환경성 질환 환자 수. 알레르기 비염 2018년 1,098만 6,974명 2019년 1,060만 9,952명 2020년 821만 5,615명 2021년 665만 6,561명 2022년 946만 9,344명 아토피 피부염 2018년 92만 1,070명 2019년 94만 9,990명 2020년 97만 2,928명 2021년 98만 9,750명 2022년 97만 3,636명 천식 2018년 144만 3,246명 2019년 137만 3,925명 2020년 92만 6,464명 2021년 67만 8,150명 2022년 85만 855명 센터 소화기 알레르기 치료와 예방이 필요한 이유 소화 알레르기 클리닉 소화기는 만성적 질환인 알레르기 질환이 시작되는 시기다. 정확하게 알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청장년기를 편하게 보낼 수 있으나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소아 알레르기 클리닉 장광천 교수는 모든 알레르기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원인을 파악해 회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악화를 막는 최선의 치료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증상을 관리하고 필요한 약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소아 알레르기 질환, 그것이 궁금하다. 알레르기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특정 원인 물질에 과도하게 방어하는 기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소아 청소년의 알레르기 질환은 흔히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부르는 진행 경과를 보이는데 출생 이후 아토피 피부염이나 식품 알레르기가 영아기에 시작되고 이후 천식, 비염, 혈관 부종, 만성 두드러기,
아나필락시스 등 여러 질환이 연령에 따라 다른 빈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일산병원 소아 알레르기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모유 수유를 하다가 분유를 먹이거나 분유를 바꿨을 때, 이유식을 시작할 때 피부 증상, 구토, 설사 등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 내원하기도 하고 평소 잘 먹던 음식인데 감기나 장염 등을 앓고 갑자기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연령별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영아기에 시작돼 학령 전기에 호전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학령기 이후까지 지속되거나 학령 전기 이후에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가족력이 있거나 특정 부위에 반복되는 피부 증상, 다른 알레르기 질환의 기왕력이나 알레르기 검사에서 특정 항원의 양성을 보이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다. 기본적인 치료는 매일 5에서 10분간 통목욕과 약산성 비누 사용, 보습으로 피부 장벽을 개선하고 심할 경우 정도에 따라 스테로이드 로션 연고와 면역 조절 연고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중증인 경우에는 경구약을 추가 사용하거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 최근 듀필로맙 등 생물학적 제제 등을 사용해 치료 효과를 보고 있다. 천식은 폐기능 검사, 천식 유발 검사 등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며 단계에 맞게 치료를 증감해야 한다. 호흡기 감염이 있으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감별해야 하며 호흡기 감염 없이도 증상이 반복된다면 정확한 검사를 위해 전문의의 진찰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치료는 흡입제의 사용이 기본적이고 흡입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구약을 병행하며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 환자에게서는 오말리주맙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비염의 경우 다른 원인을 감별해야 하고 특정 계절이나 환경에 반복되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을 보이거나 눈 가려움 등이 동반된다면 비즙도말 검사 등을 같이 시행한다. 코 세척과 비강내 국소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경구약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소아 알레르기, 적절한 치료가 예방.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적 요인과 임신 이후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부모뿐 아니라 형제에게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면 임신 시기부터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족 내 흡연자가 있다면 간접 흡연도 피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악화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침구류는 전용 제품을 사용하고 자주 고온 세탁해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아직 논란이 있지만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반려동물을 실내에서 기르면 추후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계절적으로 악화 양상을 보이는 꽃가루 등은 특정 계절의 노출을 줄이거나 면역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된다. 또 찬바람, 호흡기 감염 등에 의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천식은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아나필락시스는 원인을 회피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예기치 않게 증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휴대용 에피네르린 주사를 지참하고 증상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레르기 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약물과 환경관리 등으로 조절될 수 있고 면역 치료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만큼 발병 초기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청소년기에 주요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직 신체 발달이나 면역 성숙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어서 출생 이후의 환경적 노출이나 음식 변화, 감염 등 여러 가지 외부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일산병원 소아 알레르기 클리닉에서는 천식,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등 소아 청소년의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알레르기 질환 진단과 검사, 결과 상담, 면역 치료와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소아 청소년기 알레르기 질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일산병원 소아 알레르기 클리닉에서는 혈액 검사와 알레르기 피부 시험 이외에도 비염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비즙도말 검사를 진행한다.
또 경구 유발 검사를 통해 식품 알레르기 양성 반응이 항원에 감작만 되어 있는지, 섭취 시에도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판별한다. 원인 식품을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경구 면역 치료를 시행하고, 많은 항원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영양과와 협진해 대체 식품 등 영양소 불균형 없이 섭취와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이 밖에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보습 방법이나 수분요법, 올바른 약제 사용법에 대해 전문 간호사가 상담과 교육을 시행하고, 천식과 비염의 경우 흡입제나 국소 치료제 등의 올바른 사용이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학회 동영상을 소개해주거나 시연해 사용법을 익히도록 한다. 알레르기 질환은 증상을 조절해 최대한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아 알레르기 클리닉에서는 설하 면역치료, 피하 면역치료, 식품 경구 면역치료 이외에도 듀필루맙, 오말리주맙, 잭 조절제 등 새로운 치료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치료에 사용한다. 클리닉 개소 이래 지금까지 환자와 가족들의 통합적 치료, 교육과 예방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과 노력을 계속해온 만큼 일산병원 소아 알레르기 클리닉은 앞으로도 소아 청소년 알레르기 질환의 특수검사와 환자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소아 알레르기 질환 치료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 방문이 중요합니다. 일산병원 소아 알레르기 클리닉 장광천 교수. 알레르기 질환은 한번 발병하면 재발과 증상 악화로 활동의 제약을 초래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환경성 질환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증상에 맞는 치료법에 따른 꾸준한 치료와 평소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아 알레르기로 우리 병원 클리닉을 방문하시는 보호자에게 3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희망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천식,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면 평생 지속되는 줄 알고 좌절하거나 걱정하시는데 성인기가 되기 이전에 대부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극히 일부 환자에게서 악화와 재발이 보이는데 최근 새로운 치료제들이 개발돼 임상에 적용하고 있고 효과가 좋습니다. 둘째, 소위 카더라를 믿지 마시고 알레르기 질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꾸준히 치료받기를 권합니다. 불필요한 식품 제한으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성장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민간요법을 따라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악화되기도 하고 부작용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특성상 만성적인 양상을 꾸준히 조절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간헐적인 악화와 재발의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약물, 특히 스테로이드를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진료 지침에 따른 전문가의 치료 방침을 이해하고 치료하면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만큼 검증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진료 지침에 따라 치료받기를 권합니다. 인터뷰 1.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여정에 든든한 길동무. 소아내분비과 정인혁 교수. 진료 분야 소아내분비, 성장비만 클리닉. 진료 시간 월, 오전, 화, 오후, 수, 오전, 오후, 목, 오전. 예쁘게 장식된 케이크에 탄산음료를 곁들인 다음 후식으로 설탕범벅 탕후루를 즐겨 먹는 아이들. 요즘 10대 아이들의 놀이문화 패턴이다.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위원회는 이를 소아청소년 비만의 외부적 요인으로 지적하고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아비만은 성인기로 이어지고 각종 대사성 질환을 야기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3살 비만 여든까지 간다. 소아청소년 비만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2형 당뇨병 등 합병증이 급증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최근 5년 2017에서 2021년 영양결핍 및 비만 진료 현황 분석에 따르면 비만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은 2017년 2241명에서
2021년 7,559명으로 2017년 대비 두세 배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제 결과에서도 3년간 남녀 학생을 합산한 비만도, 체질량 지수, BMI가 2018년 평균 21.475에서 2020년 22.175로 약 3.3%로 늘었다. 이처럼 여러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은 당뇨병, 이상지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 성인병이 조기에 나타날 수 있어 소아청소년 시기에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내분비 질환을 담당하는 정인혁 교수는 최근 소아비만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체감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소아내분비 질환으로 성조숙증, 당뇨, 갑상선 기능 이상, 성장 호르몬 결핍증 등을 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비만 환자가 급증하면서 비만과 연관된 성조숙증, 당뇨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감기나 장염으로 병원을 찾더라도 대부분 1, 2주 내에 다시 원상태를 회복합니다. 하지만 내분비 질환으로 진단받으면 치료하는데 기본적으로 몇 년이 걸립니다. 비만은 소리 소문 없이 시작돼 서서히 진행되다가 안 좋은 상황이 몸으로 드러나고 나서야 비로소 병원을 찾게 만듭니다. 이미 오랫동안 앓았던 병이니 아무리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감기나 장염처럼 금세 좋아질 수 없어요. 소아청소년기부터 오랜 기간 환자 상태로 지내야 하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정인혁 교수는 소아청소년 연령의 질병 현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이들 관리는 올바른 지식과 주변의 도움으로부터.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로 체형상의 문제가 아닌 질병 차원의 문제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비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고 스스로 체중 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더라도 주변 환경이 실천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올바른 건강 상식을 얻을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아비만은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진단하며 성별, 나이별로 85에서 94, 100분위를 과체중으로 95, 100분위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합니다. 비만 치료는 크게 생활습관 변화와 약물치료, 수술로 나뉩니다. 소아비만의 주된 치료 방법은 생활습관 변화인데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제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 소아 체중 조절에서 핵심인데 우리 아이들은 여기에 너무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일산병원 소아내분비과에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을 최선의 관리법으로 추천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식사 조절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16세 이상이면 수술을 고려한다. 정인혁 교수는 또 보호자가 세심하게 지켜봐야 할 소아내분비 질환으로 갑상선 기능 이상을 꼽는다. 이는 성장을 방해할 수 있고 불안, 우울 증세와도 관련이 있는 질환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아이들이 불안, 우울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 심리적 문제로 인한 경우가 많지만 일부 소아청소년의 경우 갑상선 기능 이상이 원인이기도 하다.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내원한 환자 중에 학생회장을 맡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리더십도 강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청소년기라는 에너지로 버틴 거죠. 약물 치료를 받으며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말하는 아이를 보면서 정인혁 교수는 소아청소년기를 아무리 아파도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금세 털고 일어나는 혈기왕성한 사춘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연령대에 맞는 세심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아비만, 이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할 때. 소아청소년과를 찾는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각별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 키다. 혹시나 성조숙증으로 성장판이 일찍 닫혀 키가 크지 않을까 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조숙증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다. 그중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부모님의 사춘기 시기이다.
사춘기가 빨랐던 가족력이 있는 아이는 사춘기가 빨리 올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시기에 가슴 발달 혹은 고환 발달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조숙증의 또 다른 원인은 비만이다. 비만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성조숙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 성장기에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하는 것은 아이들의 균형 잡힌 성장과 성조숙증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여자아이의 경우 8세 이전에 가슴이 발달하거나 남아는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진다면 사춘기가 너무 빨리 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소아청소년 비만, 특히 영양과 비만의 연관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정진혁 교수는 소아 비만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소아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이나 가정의 무관심 등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하기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필두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비만이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사회의 질병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좀 더 과학적 근거로 공유해서 근본적인 비만 치료를 이끌어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소아 비만과 관련해 연구하며 성과를 내는 것이 2024년 목표이자 바람이라고 말하는 정인혁 교수. 의미 있는 연구로 소아 비만 치료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인터뷰 2. 소아 청소년의 행복한 일상생활을 위해 애쓰는 사람. 정신건강의학과 안재은 교수. 진료 분야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중독 통합치료, 성인 ADHD, 중독 통합치료센터. 진료시간 월요일 오전, 수요일 오전, 목요일 오전 오후, 금요일 오후. 질병관리청이 전국 중고등학생 5만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14.3%로 나타났다. 우울감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도 28.7%로 2020년 25.2%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안재은 교수는 최근 점점 더 어린 연령의 소아 청소년도 우울감, 자해, 자살 사고를 경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이들 개개인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ADHD 치료의 첫걸음은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평가. 안재은 교수는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지적 장애, 언어, 발달장애, 학습장애 등 발달장애 영역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투레트 증후군 등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을 주로 진료하고 있다.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질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보이지만 그 가운데 주의 집중력 저하, 과잉 행동, 충동성이 주된 증상인 ADHD를 겪는 소아청소년이 많이 내원한다. 최근에는 성인 ADHD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도 많이 증가한 추세다. 여기에 더해 발달 지연, 틱 증상, 소아청소년 우울증, 자해, 자살 시도로 외래 혹은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도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ADHD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10대가 41.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0대 ADHD 환자가 많은 이유는 초등학교 입학 후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증상이 보여도 지켜보다가 고학년이 돼 학업이나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보이면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DHD는 과잉 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 등을 보이며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대인관계 어려움, 학습 수행 능력의 저하 등이 동반된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증상이 호전된다고 알려졌지만 장기적 추적 연구 결과 60% 이상이 성인이 된 후에도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증상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언론에서 ADHD가 많이 알려지면서 혹시 내가? 우리 아이가? 하는 걱정으로 병원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국내 역학조사에 따르면 ADHD 유병률이 10명 중 1명이라고 하는데 유병률에 비해 실제 진료 인원수는 그리 많지 않아요. 최근 ADHD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치료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DHD는 잘 치료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인지 능력을 잘 발휘하고 지낼 수 있으므로 일상에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내원하셔서 체계적으로 진단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와 부모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많이 발현되고 있다. 특히 다른 과 질환처럼 명확한 인과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이 시기에 부모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일지 궁금하다. 이에 안재은 교수는 자녀 양육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부모와 자녀는 무조건 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이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귀 기울여 듣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따라하고 싶고 닮고 싶어집니다. 아이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지녔으며 하는 삶의 태도를 직접 실천해 보여주고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교육입니다. 또 안재은 교수는 시기별, 연령별로 관심을 가질 목표를 나누어 세우면 육아가 다소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아이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더 초점을 맞추어 큰 틀에서 기본적인 육아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는 과 특성상 아이만 치료하기보다는 부모, 또래 친구, 학교와의 관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접근 방법을 통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산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전문 간호사, 임상심리 전문가, 사회사업가 등 여러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치료와 연구에 임하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보호병동을 운영해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에 소아청소년이 입원할 만한 보호병동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산병원은 보호병동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발달 관련 성과, ADHD를 비롯한 여러 질환에 대해 외래를 베이스로 해서 인지행동치료, 상담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시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아이들도 부모님이 노력하고 아이가 치료에 적절히 잘 따르면 드라마틱하게 개선돼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함께 헤쳐나갈 때 의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최근 소아청소년 환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방치된 아이들이 안타깝게 느껴진다는 안재은 교수는 미래의 주역인 소아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최근 의미 있는 연구를 시작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성인 ADHD 질환과 관련해 역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치료적 개입이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또 소아청소년 우울증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상담치료 등 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아청소년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챗봇을 개발해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외상사고는 줄어드는 반면 정신건강 질환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안재은 교수의 연구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메디컬. 세상에 처음 내딛는 아이의 소중한 첫걸음을 위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 고령 출산 증가 등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산병원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치료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기 북부 권역 유일의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지정돼 권역 내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필수 의료 영역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 사회적으로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초산 연령과 고위험 임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고령 임산부의 경우 쌍둥이, 임신성 당뇨이나 임신 중독증, 사고나 충격으로 인한 유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37주 미만의 미숙아들은 모든 기능이 부족하고 면역 기능도 떨어져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일정 시간을 인큐베이터 안에서 보내야 한다. 그 결과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저수가, 고위험 등을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줄면서 병원들이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산병원은 필수 의료 영역인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며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한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2회 연속 1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로 입증됐다. 신생아 중환자실 내 전문 인력, 전문 장비 시설, 신생아 중환자에게 필요한 진료 과정의 적정성 평가, 48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재입실률 등 총 11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를 훨씬 상회하는 1등급을 기록했다. 그간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고위험 신생아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 진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엄마 뱃속에서 덜 채운 시간을 잘 메울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역할이다. 이 시기를 얼마나 잘 보내느냐에 따라 아기의 평생 건강과 미래 삶이 좌우되는 만큼 지금 이 시간에도 일산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24시간 기민하고 세심한 처치와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신생아 치료의 목표. 신생아 세부 전문의 윤신원 교수. 출생 후 치료가 필요한 생후 30일 미만의 신생아와 미숙아는 일반 병실이 아닌 신생아 전용 장비를 갖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해야 합니다. 아기들을 위한 전문 시설과 전문 의료인을 필요로 하는 고위험 산모에게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집중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응급 상황에서 전원되는 경우 의료체계가 신속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산병원은 지역 의원들과 연계해 신생아 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빈 병상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며 신생아 집중치료 전담의가 24시간 상주해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구성원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직을 서며 지켜주시는 여러 신생아 담당 의료진과 아기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간호사, 인큐베이터를 깨끗이 소독해주시는 간호 지원직, 정맥 영양을 맡아주시는 영양팀과 약제팀, 행정과 코디네이션을 도와주시는 팀 등 여러 구성원의 손길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아기들을 돌본다고 생각합니다. 잃은 둥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전 구성원의 협력. 신생아 전문의 이성희 교수.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대형 병원은 대부분 중증 환아들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산병원은 중증에서 경증에 이르기까지 전문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과한 치료를 받거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 적정 진료를 기본 원칙으로 운영하며 전 구성원이 함께 아이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고민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이른둥이가 지난 10년간 5.7%에서 7.7%로 저체중아는 4.9%에서 6.2%로 증가했습니다. 이른둥이로 출생하거나 신경계 질환을 가진 아이들은 신생아 시기에 치료를 마치고 태어나더라도 장기적으로 성장과 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예후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추적 관찰이 잘 이루어져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산병원은 이른둥이와 고위험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후 학령기까지 추적 관찰이 가능한 희망둥이 성장 발달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영양팀 등 여러 진료과와 협력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역할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차현미 전담 간호사. 신생아들은 말은 못하지만 표정으로 많은 표현을 합니다. 그 미세한 표정 변화를 가장 먼저 포착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처치를 하는 것이 간호 인력의 역할입니다. 장기간 입원한 아이들을 오랜 시간 돌보다 보니 정도 많이 들고 퇴원 후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신생아 집중치료실 구성원의 보람입니다. 신생아가 입원해 있는 동안 최대한 보호자와 공감하고 소통하며 믿음을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중심 간호, 캥거루 케어와 모유 수유를 통한 모아 애착 증진에 유념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기와 보호자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겠습니다. 유지민 전담 간호사.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른둥이와 고위험 신생아들을 위해 건강한 의료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일산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그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보호자들께서 퇴원한 아기의 건강한 근황을 알려주시고 덕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환경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진료하는 아기와 보호자에게 귀 기울이며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되겠습니다. 클리닉 1. 아이가 무언가를 삼켰을 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소아가 무엇인가를 입에 넣어 삼켰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텐데요. 급하게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과 치료법을 알아봅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 본능적으로 모든 촉각을 동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쉽고 유용한 자극수단이 손과 입이어서 무언가를 자꾸 입에 넣어 보거나 집어 먹습니다. 주로 먹음직하게 생긴 장난감, 건전지, 동전, 안전핀, 자석 등을 입에 넣는다고 보고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어서 제조사마다 주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예민한 보호자들은 관련 정보를 접하고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이르지만 이물을 삼켜서 응급실에 오는 환아들은 항상 있습니다. 팔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하는 생후 6개월부터 제대로 된 인지 능력이 생기는 4세까지가 주로 보고되는 연령입니다. 이물을 삼킨 직후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아이가 무엇인가를 먹었는데 보호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설물과 같이 이물이 모두 배출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이물을 삼켰는데 보호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동안 아이에게 문제가 진행돼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발견되어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일찍 발견하여 처치했을 때보다 합병증이 생길 우려가 있고 예후도 좋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위험 이물. 대부분 위험하지 않은 이물들은 배설물과 같이 잘 배출되므로 아이가 이물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입원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험해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날카로운 것, 갈조각, 핀 등. 2. 크기가 큰 것, 5cm 이상. 3. 고흡수성 폴리머, 물에 넣으면 커지는 공룡이나 구슬, 일명 개구리알. 4. 자석. 5. 버튼형 건전지. 날카로운 것은 소화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5cm를 초과하는 이물은 식도 또는 장의 각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배출되지 않고 장관 막힘을 유발할 수도 있어 위험합니다. 고흡수성 폴리머는 뉴스에도 나온
개구리알 장난감이 대표 제품이고, 물을 먹으면 크기가 커져서 장관 막힘을 유발할 수 있고, 엑스레이 검사에서 잘 보이지 않아 진단이 늦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이물입니다. 2018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어린이 자석 완구 등 안전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석은 대표적인 위험 이물이고 이미 2015년 이후부터 외국에서도 제품마다 경고 메시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위험 이물입니다. 알록달록 맛있게 생긴 구슬 자석이 자주 보고되고 있고 2개 이상을 삼켰을 때 천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이물입니다. 버튼형 알칼리 건전지는 주로 약하고 좁은 소화관인 식도에 걸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식도가 약하고 좁은 기관이다 보니 주변 조직에 대해 압박, 괴사, 전류 손상, 알칼리 손상 등으로 짧은 시간 내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이로 인한 식도 천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 아이가 위험 이물을 먹은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되면 먼저 검사를 진행해 이물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물이 식도나 위에 있는 경우 응급 내시경을 통해 꺼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도에 걸린 버튼형 알칼리 건전지는 되도록 빨리 꺼내야 예후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또는 검사 때 이미 위를 넘어 소장에 이물이 위치한 경우에는 수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원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증상 없이 이물이 소장과 대장을 넘어 배설물과 같이 배출되면 특별한 치료 없이 문제가 해결되지만 증상이 나타나거나 2일 이상 이물이 같은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장관 막힘 또는 장관 천공 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술적 개입을 통해 이물을 꺼내고 필요한 경우 소화관의 치료를 시행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아이가 위험한 이물에 노출되어 응급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사회적으로도 예민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개월 동안 만성 기침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기침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시행한 엑스레이 검사에서 식도에 걸린 건전지가 발견되어 수술적 치료를 했지만 예후가 좋지 못했던 사례를 생각하면 의료진의 관심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전호종 교수, 진료 분야, 소아탈장, 설소대, 소아급성 외과질환, 선천성 질환, 소아종괴, 난치성 위식도 역류질환 및 일반 외과질환, 복강경 수술, 진료시간, 월요일 오후, 화요일 오전, 수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클리닉 2. 오목가슴과 새가슴 어떻게 치료해요? 오목가슴과 새가슴은 흉벽 기형이라는 선천성 질환의 일종입니다. 흉벽은 심장과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골, 갈비뼈, 늑간근 등을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가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목가슴과 새가슴은 흉곽 기형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흉골과 갈비뼈를 잇는 연골이 과성장하면서 나타납니다. 심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 전 인구의 1%에서 발생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오목가슴과 새가슴은 가슴이 오목하게 들어갔는지 볼록하게 튀어나왔는지만 다를 뿐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두 질환 모두 태어난 직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 외에 성장하면서 키가 급격하게 커지는 2차 성징기를 거치면서 악화되거나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심폐기능 등 실생활에 문제가 될 만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운동할 때 숨이 조금 더 차거나 가슴이 뛰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이상 때문에 옷을 입거나 수영복을 입을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외모에 민감한 청소년기에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환화에 따라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오목가슴과 새가슴의 치료는 이와 같은 정신적인 부분과 외형적인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오목가슴과 새가슴 모두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치료를 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가슴의 기본 치료는 보조기 착용. 새가슴을 치료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보조기 치료입니다. 대부분의 새가슴은 약 7, 8개월 정도 보조기 치료를 받으면 많이 좋아집니다. 치료 기간 중 하루에 약 12시간 이상 상당한 압박감이 있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간편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보조기는 착용 시간만 정확히 지킨다면 거의 모든 환자에게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치료가 아닌 비침습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가 힘들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때문에 새가슴 환자의 경우 치료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기 치료는 나이가 들어 뼈가 굳어진 이후에는 치료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가 힘들어서 도중에 중단하게 되더라도 이른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목가슴은 수술 치료 필요. 오목가슴은 기본적인 치료가 수술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오목가슴을 치료하는 비침습적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수술은 침습적이며 시행한 후에는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 전에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또 수술 후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기에 아동들이 직접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리다는 점도 어려운 요소입니다. 그래도 수술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예전에는 수술을 위해 큰 상처를 내야 했지만 최근 오목가슴에 시행하는 너스 수술은 가슴 양 측면에 1.5cm 정도 되는 상처 한 쌍 혹은 두 쌍이면 충분합니다. 이 수술은 가슴뼈 아래로 긴 쇠막대기를 넣어 가슴뼈를 들어 올리는 방법인데 오목가슴 치료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으며 많은 오목가슴 환자가 치료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스 수술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발전해 있으며 새로운 수술 방법과 수술 기구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에 대한 대처법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치료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고 수술 후 모양을 좋게 만드는 다양한 바 설치법이 연구되면서 환자들의 만족도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수술하는 것은 부담이고 수술 후 2, 3년 정도 지나 바를 제거할 때 또 한 번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술에 대한 접근성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목가슴과 새가슴의 치료에 정답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 치료의 위험도나 침습도가 많이 낮아졌으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흉곽 기형의 치료는 나이가 들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모양도 예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 여부와 시기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산병원 오목가슴 클리닉은 오목가슴 치료를 위해 국내 최신 수술 기법과 통증 조절 방법을 도입했으며 새가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흉곽 기형에 대한 상담 및 보조기 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평일에 내원하기 힘든 환자들을 위하여 격주로 토요 진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봉준 교수, 진료 분야, 흉벽 기형, 다한증, 기흉, 흉부 종양, 중증 근무력증, 흉부 외상, 암센터, 오목가슴 클리닉. 진료 시간, 월요일, 오후, 수요일, 오전 오후, 토요일, 격주 진료. 클로즈업. 조금 느린 아이를 위한 발달 지연 검사.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지만 개월수와 연령별 발달 지표보다 느려 보이면 보호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다각도의 검사를 통해 발달 지연의 원인을 밝혀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다면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아이의 발달 정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문가 평가. 발달 선별 검사에서 유소견자로 의뢰되거나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발달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진료한 후 정밀 평가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은 면담 및 환자의 행동 관찰, 진찰 소견 등을 통해 발달 지연 유무를 파악하는 단계다.
발달 정밀평가. 첫 단계에서 전문가에 의해 영역별 발달 이상이 확인되면 두 번째 단계인 발달 정밀평가 과정에서 발달 선별 검사가 아닌 확진 검사를 실시한 후 특정한 신경 발달 질환을 진단한다. 검사는 발달 지연의 정도를 대근육, 소근육, 인지, 언어, 자조, 사회 정서 등의 발달 영역에 따라 확인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한다. 원인 정밀 평가. 발달 지연의 원인 질환을 찾기 위해 신체 혈액, 뇌파, 뇌 영상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뇌 MRI. 소아의 중추신경계 선천성 이상이나 혈관성, 출혈성 질환, 종양, 염증성 병변, 뇌 외상 등을 검사한다. 염색체 및 유전자 검사.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등 염색체 핵형의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핵형 분석을 하며 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로 염색체 중복 또는 결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에 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 검사를 주로 하지만 최근 NGS 검사가 본원에서도 도입되어 여러 가지 유전자에 대한 패널을 타겟으로 발달 지연에 대한 원인 평가를 실시한다. 뇌파 검사. 두피에 전극을 부착하여 뇌세포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 신호를 기록하여 뇌의 기능적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로 뇌전증 등의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언어평가. 검사명. 영유아 아동 언어발달 검사. 대상 만 4개월에서 35개월. 목적 언어발달 정도 파악. 취약 전 아동의 수용 및 표현 언어발달 척도. 만 2세에서 6세. 언어발달 정도 파악.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 만 2세부터. 이해 및 표현 어휘력 평가.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 만 2세에서 6세. 유창성 장애 여부와 정도 파악. 조음 음운 검사. 만 2세에서 7세. 발음 문제 여부와 정도 파악. 아동용 발음 평가. 만 2세에서 7세. 발음 문제 여부와 정도 파악. 의사소통 기능 검사. 만 1세부터. 의사소통 기능과 효율성 파악. 상징 행동 발달 검사. 만 9개월에서 6세. 언어 발달 수준과 상징 행동 발달 단계 비교. 심리평가. 검사명. 웩슬러 지능 검사. K-윕시4. 연령 만 3세에서 5세. K-위스크4. 만 6세에서 16세. K-웨이스4. 만 16세에서 69세. 목적 현재 직접 능력이나 인지기능의 특징 및 병전 잠재 지능 평가. 사회 성숙도 검사. 0개월부터. 사회적 능력의 발달 정도 평가. 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 전 연령.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하는 특징적인 증상 평가. 사회적 의사소통 설문지. 전 연령.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선별 및 심각도 평가. 종합 주의력 검사. 만 4세부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증상 평가. 행동 평가 척도. 만 1.5세에서 18세. 영유아기 및 아동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 문제 평가. 운동 및 작업 평가. 검사명. 피바디 운동 발달 척도. 연령 만 0세에서 5세. 목적 대근육 및 소근육 운동 능력 측정. 운동 적합성 검사. 만 4세에서 21세. 대근육 및 소근육 운동 능력 측정. 시지각 발달 검사. 만 4세 이상. 시지각 및 시각 운동 협응 능력 측정. 기능적 자립도 평가. 생후 6개월에서 7세. 아동의 독립적인 일상생활 동작 수행 수준 평가. 감각 통합 평가. 만 0세에서 14세. 감각 처리 패턴의 평가가 필요한 아동의 감각 처리 유형 평가. 땡스. 투. 마음으로 느껴지는 온기. 감사합니다.
가족이 아플 때 따뜻한 말 한마디는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언어입니다. 내 가족을 돌보듯 진심을 다하는 손길은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까지 치료해줍니다. 일산병원에 전해온 환자와 보호자의 감사 인사는 의료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분만실, NICU,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를 만나기 전 2차례나 고위험 산모실에 입원하며 무사히 출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힘든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출산 당시 진통이 무척 심했는데 분만실 선생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 후 아기가 NICU에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저에게 양말 신고 바지도 입으라고 챙겨주시고 걱정해주신 분만실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37주 5일 동안 진료해주신 산부인과 윤지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기를 돌봐주신 NICU 간호사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소아청소년과 진주연 선생님과 면담하던 날 많이 울었는데 아기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기가 잘 자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 항상 머릿속에 맴돌아요. 우리 아기는 어느덧 태어난 지 30일째가 되었고 맘마도 잘 먹고 5kg이 훌쩍 넘는 우량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출산보다 셋째를 출산한 일산병원에서의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와 설명에 감동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선생님은 물론 접수하는 선생님들부터 간호사 선생님들까지 친절함이 정말 최고입니다.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우는 아이들, 뛰어다니는 아이들, 소리 크게 켜고 휴대폰 보는 아이들의 보호자들까지 한 곳에 있다 보니 정말 복잡하고 시끄러운 환경인데도 친절하게 웃으면서 설명하고 응대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몇 달째 구토와 울렁거림을 호소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했는데 검사 후 유지형 선생님께 상세한 설명과 식이요법까지 듣고 나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파이팅입니다. 어린이 재활 납병동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6개월간 어린이 재활 납병동에 아이와 함께 다닌 보호자입니다. 납병동 이유미, 김선예, 정혜진 간호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6개월간 큰일 없이 납병동 생활을 잘 마무리하나 싶었는데 마지막 날 열이 크게 오르면서 갑작스럽게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원래도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이라 경기하는 모습을 처음 본 건 아니지만 평소보다 경련이 심해 너무나 놀랐는데 선생님들께서 바로 달려오셔서 아이에게 필요한 처치를 빠르게 해주셨고 그 덕에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놀란 저도 다독여주시고 아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챙겨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6개월간 제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세심히 챙겨주시고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에 좋은 마음으로 납병동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홍승빈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아이의 낯선 병.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이를 두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견서만 들고 선생님을 처음 뵀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호흡기를 하고 있는 아이 상태가 힘들다고 입원이 거절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안고 교수님과 마주 앉았을 때 아무 말 없이 소견서를 읽는 짧은 침묵의 순간이 참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침묵을 깨고 교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조용한 목소리로 아이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지금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지 느껴진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해 주실 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원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교수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입원 후 극심한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언제나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긍정의 말씀을 해주시며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어루만져 주셨지요. 아픈 아이들을 위해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고 회진 때마다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교수님을 보며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교수님과 일산병원 선생님들을 만난 건 행운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과 재활치료사 선생님들 덕분에 아이와 함께 건강하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이 감사한 시간들을 잊지 않고 바르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인도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소아구역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아이의 머리가 찢어져 모 병원에서 일산병원으로 정신없이 이동한 날이었습니다. 응급실이라 모두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접수하는 선생님부터 간호사, 의사 선생님 모두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길 안내도 직접 해주시고 아이 머리를 소독할 때도 잘하고 있다고 계속 칭찬해주시고 거즈가 떨어졌을 때도 바로 다시 소독하고 처치해주시면서 계속 웃는 얼굴로 대해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아이가 놀라지 않게 신속하게 처치해주시고 나올 때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놀란 제 마음까지 위안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프롬 환자와 보호자 솔푸드 친구들과의 행복한 추억을 떠올려주는 치즈토스 신속 대응부 최화영님의 솔푸드 대학교 재학 시절 친구들과 놀러가서 늘 만들어 먹었던 추억의 음식입니다. 지금은 각자 일로 바빠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치토스를 보면 그 시절 친구들이 생각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저에게는 이 치즈 토스가 솔푸드입니다. 예전에 인기 있던 TV 프로그램 해피투게더의 야간 매점을 기억하시나요? 유명인이 자신만의 레시피로 음식을 만드는 코너였는데 그 시절 친구들과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소개되는 음식을 자주 따라하곤 했습니다. 치즈 토스도 그 코너에서 소개된 음식입니다. 간단하면서도 맥주와 찰떡궁합인 치즈 토스. 가벼운 안주로 딱입니다. 짭짤함에 치즈의 풍미를 더했어요. 1. 치토스를 접시에 담는다.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접시. 2. 취향에 맞는 여러 종류의 치즈를 얻는다. 3. 전자레인지에 넣어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돌린다. 4. 칠리 소스를 곁들인다. 이때 부먹과 찍먹의 취향을 고려한다. 5. 시각적인 만족도를 위해 파슬리 또는 채소를 작게 잘라 뿌려도 좋다. 6. 시원한 맥주와 함께 먹으면 하루의 피로 순삭. 이슈. 탁월한 전문성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 2023 일산병원 명의 스타팀. 일산병원이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23 명의 스타팀을 선정해 발표했다. 명의 스타팀은 탁월한 전문성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산병원 최고의 의료진을 선정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상과 격려를 하기 위해 실시한다. 2023 명의에는 정형외과 박상훈 교수, 스타팀에는 라이프세이버 팀이 선정됐다. 일산병원은 2022년 처음으로 명의와 스타팀을 선정, 발표한 데 이어 제2회 2023 명의 스타팀을 선정했다. 명의는 일산병원 전문의로서 직원 환자와 신뢰를 형성하며 최고의 의술과 소통 능력, 발전 가능성을 겸비한 전문의에게 부여하는 명예다. 스타팀은 상호 존중하고 화합하는 팀 문화를 바탕으로 팀원 모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높은 치료 성과를 창출한 팀에게 영예가 돌아간다. 명의는 후보군을 선정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2단계 과정을 통해 정형외과 박상훈 교수가 선정됐다. 박상훈 교수는 2021년부터 연간 500건 넘는
관절경, 인공관절 치원술을 실시하며 일산병원 인공관절센터를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상훈 교수는 2023 일산병원 명의로 선정된 소감으로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처럼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저보다 훌륭한 선후배 교수님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상을 받도록 도와주신 정형외과 동료 교수님들, 외래, 병동 수술실을 비롯해 병원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스타팀은 전문의를 포함해 2개 직종 이상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일한 진료 분야의 치료 성과 달성 등을 목표로 결성한 팀이 참가할 수 있다. 팀명과 미션 비전, 팀 핵심 키워드 소개, 활동과 성과, 향후 목표 등으로 구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2023 일산병원 스타팀으로 라이프 세이버 팀이 선정됐다. 라이프 세이버 팀은 심장내과 장지웅 교수님을 중심으로 에크모와 급성 심근경색 시술 24시간 온콜 시스템 운영을 인정받아 스타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으로 증가하는 중증 심혈관 환자와 기타 중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 가능성을 보여주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급성 심근경색 환자와 시술 환자의 사망률 감소 방안을 모색하여 팀워크를 발휘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미니 인터뷰.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인 명의, 정형외과 박상훈 교수. 명의 수상을 할 때 저보다도 더 기뻐해주는 주변의 많은 분을 보고 개인의 영예를 넘어 관련된 분들께도 힘이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2024년에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대한정형외과학회 2개 분과위원, 대한슬관절학회 2개 분과위원 및 간사, 대한운동계 줄기세포재생의학회 총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임상연구센터와 첨단재생의료센터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임상시험도 몇 가지 진행하고 있고 외래 환자와 수술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일을 수행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틈틈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도 하며 2024년을 알차게 보내겠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달려온 한 해, 라이프 세이버 팀. 환자를 살리고자 했던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기쁩니다. 스타팀은 자기 분야에서 눈에 띌 만한 성과를 거두고 미래지향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팀에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산병원이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가 심장 이식이고 앞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라이프 세이버 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산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에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이 중환자 치료이며 심근경색, 심인성 쇼크, 심정지 환자 등 총각을 다투는 환자를 살리는 일이 라이프 세이버 팀의 주요 업무입니다. 이번에 스타팀으로 선정된 만큼 2024년에는 심인성 쇼크 및 심정지 환자의 영역을 넓히고자 합니다. 현재 에크모 핫라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에크모가 필요한 의료기관에 본원의 기술과 인력을 제공하고 심인성 쇼크 환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앰뷸런스에 장착할 수 있는 에크모 세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회복이 불가능한 심장을 가진 환자에게 심장 이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드레터. 푸드 코너에 소개된 긍정 마인드가 주는 효과라는 제목에 이끌렸습니다. 일상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짧은 글이었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해하지 않고 그 안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장아무개님. 만성질환과 암 발생률 높이는 대사증후군 기사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딱히 어떤 질환을 진단받은 건 아니지만 일상에서 술을 가까이 하다 보니 건강검진에서 위험 음주군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마시지 말까와 오늘만 마시지 뭐를 왔다 갔다 고민하다 번번이 지고 말았는데
대사증후군 진단을 참고해 결심이 약해질 즈음 한 번씩 다시 읽으며 마시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백아무개님. 일산병원 주니어보드 사기 소식을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MZ세대의 직장 부적응, 조기 퇴사와 잦은 이직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 중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수많은 환자와 직접 대면해야 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고충은 더하겠지요. 일산병원 젊은 직원들이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수평적 의사소통을 하며 포용과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직장 문화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주니어보드의 사례는 앞으로 조직 문화가 새로이 지향할 점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아무개님. 국가건강검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등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세 이상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대상자는 가까운 검진기관에 방문하시어 검진을 받으시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세요. 대상자 2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 비사무직 근로자. 비용 본인 부담금 없음. 검진 항목 고혈압, 당뇨병, 비만도, 간장질환, 신장질환, 구강검진, 자궁경부암 등.